집에서 약을 먹고 20분쯤 지나자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어려워질 정도로 두통이 심해졌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약 0.0000128%라고 합니다. 정말 희박하죠? 그런데 감기약의 부작용 발생 확률은 무려 5에서 15%나 됩니다. 여러분은 로또에 당첨될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부작용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의약품 부작용 신고는 2006년에 2,400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무려 20만 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감기약을 복용한 후에 과민성 쇼크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 국내의 한 50대 남성이 내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는데 집에서 약을 먹고 20분쯤 지나자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어려워질 정도로 두통이 심해졌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결국 119에 실려가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감기약의 항히스타민 성분이 졸음을 유발하고 슈도에페드린이 배설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나 과민성 쇼크, 치매,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증상을 잠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감기에서 빨리 낫는 게 아니에요. 감기 증상은 우리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증상을 억제하면서 회복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기 대부분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환경 위생이 좋아지면서 감기의 85%는 바이러스 감염이며 세균 감염은 15%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전 세계 평균이기 때문에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생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항생제는 세균만 죽일 수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을 모두 죽여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키고 그 영향이 길게는 2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님도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없는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열이 없는데 해열제를 먹고 근육통이 없는데 근육 이완제를 먹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간 손상이나 신경계 부작용, 혈압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또 감기가 폐렴이나 다른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기가 2에서 3주 정도 지속되고 낫지 않을 때 그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항생제를 쓰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니 감기약을 찾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내 몸이 아픈 건 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약을 먹이고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감기약이 당연히 감기를 치료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37도, 38도만 돼도 해열제를 주고 교차 복용을 했습니다. 약을 먹이면 금방 낫겠지 하고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감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감기약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처럼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알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바쁘고 당장 아이가 아프면 마음이 급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감기약을 선택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연치유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실수도 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아이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하니까요. 늘 그렇듯 아이와 함께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